요즘 가족 안에서 흉폭하고도 끔찍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불러온 가운데 이번엔 40대 가장이 부인과 자녀를 살해한 사건마저 발생했습니다. 네, 전체 살인사건 5건 가운데 1건은 친족에 의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충격적인 친족 범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에 대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경찰은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최 씨에게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 어머니 한 씨에게는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90kg 덩치 큰 아버지가 아들 최군을 5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 당시 7살이었던 최군은 몸무게가 2살 아래의 여동생보다 적은 16kg에 불과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군이 숨지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원투하듯이 최군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최 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에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제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 경찰이 이제 부모에 의한 타살로 수사 결과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장기간 동안 이제 학교도 보내지 않으면서 거의 6, 7개월을 집안에서 아주 심각하게 폭행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아이가 진료를 받은 기록들도 확인이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때렸다면 그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0kg 후반대였다고 하죠, 아들이. 근데 아빠는 90kg 정도 됐는데 이제 심한 구타를 했다는 건 살인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유기 부분도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빠 혼자 했다 그랬는데 이제 밝혀진 것으로는 친정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엄마도 함께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건데요. 저는 앞으로 더 거짓말이 있었을까, 또 뭔가 드러날까,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물론 아이를 폭행함에 있어서 엄마도 일부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아마도 아이가 사망하는 당일날 했던 폭행에는 이제 엄마가 가담을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신 손괴가 입증이 된 데는 지금 그 시신을 손괴하기 직전에 먹은 이제 음식, 치킨을 시키면서 결국 그거를 엄마가 이제 주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엄마가 손괴 장면에 본인은 없었노라고 주장했던 진술이 모두 무너지게 되면서 결국 자백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여러 가지 부분 거짓말을 했던 것들은 앞으로 검찰에서 좀 더 수사를 해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째 딸의 이 상태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떨까요? 오빠의 폭행 같은 것을 목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어떤 폭력에 대한 묵인이 사실은 폭력 행위를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상해를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빠가 폭력을 이제 당해가지고 결국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지금 당장은 모르더라도 결국은 알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이 둘째의 정신적인 피해 부분도 지금은 참 심각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네. 또 어제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40대 가장의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보시죠. 네, 112로 한 40대 남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이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신고 뒤 이 남성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18층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집안에는 부인 42살 김모 씨와 18살 아들, 11살 딸이 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장인 48살 최모 씨가 112에 신고 당시 자신이 불면증으로 가족을 살해했다고 말한 점, 또 최근까지도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기록을 토대로 최 씨가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우울증하고 이제 불면증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충분한 동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지금 이제 약물을 처방받아서 이제 진료를 받았던 흔적들은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항우울제하고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뭐 서로 불규칙하게 뭐 네. 장기 복용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정서적인 불안정, 먹다가 안 먹다가 하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상당히 충동적으로 지금 이제 둔기를 가지고 이 가족들을 살해한 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곤란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족 사례가 좀 많은 편이라고요. 네. 가족 사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지금 1년에 이제 가족 살인으로 이제 뭐 처리되는 건수가 거의 70건에서 80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따져봤을 때 전체 살인 사건에서는 거의 그것이 7%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7%라는 비율이 해외에 이제 특히 영미권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네. 프랑스도 거의 뭐 2.8% 정도 돼서 지금 7%는 거의 3배보다도 더 높은 숫자로 우리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 내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네. 이 가족을 포함해서 이제 친족으로 범위를 넓혀봐도 말이죠. 네. 친족에 의한 이런 살인 사건들이 전체 살인 사건의 5건 가운데 1건이다. 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렇게 친족에 의한 살인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살인과 살인 미수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5명에 1명꼴로 이제 네. 결국은 이 사건들이 발생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 외국과는 좀 다르다. 거의 이제 가족들과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인 자녀도 결국은 집에서 떠나지 않고 생활하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존속 살해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곤란함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비속 살해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가족에 대한 유달른 뭐 애착이 또 애증의 관계가 되기도 네, 하고 이렇게 집착도 비극적인 많죠. 네, 네. 사건으로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친족 살해에 대해서 또는 친족 범죄에 대해서 이 처벌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가족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넘어가자라고 해서 넘어가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뭐 상당히 이제 관대한 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특히 치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아동 폭력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심각한 살인 사건보다 훨씬 현저히 형량이 낮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정이 되면서 학대 치사 같은 경우에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도록 지금 상당 부분 이제 변경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거보다는 지금 형량이 늘어났지만 흥미로운 것은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합니다. 일반 살인보다. 근데 비속 살해는 오히려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이 지금 좀 차이가 있다. 외국과는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녀 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30여 건씩 발생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이 중에 절반가량은 범행 후에 부모가 자살해서 네. 뭐 잘못된 표현이죠.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네. 얼마 전까지 썼었는데요. 자녀에게 사실은 뭐 의사를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니까 사실 본인의 자살과 자녀의 살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명백한 살인. 네,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반자살, 자살에 대한 어떤 상당히 로맨틱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혼자 외롭게 죽는 것보다 뭐 가족이랑 함께 죽는다 이런 차원에서 동반이란 용어를 쓰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아주 잔혹한 비속살에 자식을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내가 혹시 먼저 죽은 다음에 나의 자식하고 다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네. 걱정되니까 내가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심리가 그런 있는 심리가 겁니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나 아내를 일종의 본인 가장의 일종의 부속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상당히 가부장적인 사고라는 게 존재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이제 생계의 어려움으로 생존하기가 어렵다 하면 이제 아내든 가족이든 나 없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결국
가족 살해로 이어지는 그게 경우죠. 착각이죠. 착각이죠. 사실은. 남은 사람들은 남은 사람대로. 그렇습니다. 네, 아동 보호시설도 많이 있고 지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서 부모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 생사 여탈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울증 등이 심화가 되면 문제는 일종의 인식 장애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로 인한 불행이다라고 잘못 판단을 하고 결국 우발적인 선택을 하게 돼서 아이들까지도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엄연한 사례라는 거 네. 이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요. 이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죠.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